이번 시간에는 신경망 학습의 이론적 기초와 한계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Softmax Regression,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Problems of DN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Likelihood는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조건부 확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특정한 모델이나 파라미터 하에서 관측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아래 사진의 파란색 테두리와 같이 특정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의 확률을 의미한다면, likelihood는 빨간색 테두리와 같이 특정 파라미터 값인 measurement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관측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likelihood는 조건부 확률의 값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확률 분포가 아닌 함수의 형태를 가지므로 합이 1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A 주머니와 B 주머니 중에서 공을 꺼냈는데 색이 칠해진 공을 꺼냈을 경우 어떤 주머니 안에서 나왔을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A 주머니에서 칠한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반면 B 주머니에서 칠한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이므로 B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즉, likelihood 개념을 기반으로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이 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베르누이 분포가 likelihood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은 웨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표현된 확률 값으로 y1에 대한 조건부 확률 값을 w의 함수로 분 것이라서 likelihood입니다. 즉, 레이블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서 likelihood equal 베르누이 분포식인 거고,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되면 독립시행이라 분포의 곱이 되며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이 바로 BC 로스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BC 대 MSE를 다시 생각해보면 BC는 y1이 따르는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로 가정하고 신경망이 y1이 1일 확률 q1을 잘 출력하게끔 NLL을 로스로 삼고 학습합니다. MSE는 y1이 따르는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고 신경망이 y1의 평균 y1 햇을 잘 출력하게끔 NLL을 로스로 삼고 학습합니다. 알고 보면 BC와 MSE 둘 다 NLL이지만 가정한 분포가 달라서 다르게 전개된 것뿐입니다. 즉, 이진 분류엔 베르누이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BC가 적합한 것입니다. 결국 likelihood를 구하기 위해 어떤 분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식 전개가 다르게 된 것뿐이고, 학습이라 함은 웨이트에 대한 MLE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회기는 다중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기를 일반화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각 클래스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확률을 계산하지만 다중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 회기는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델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각 클래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3바이 100바이 100 크기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출력 노드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 소를 분류하려면 각각의 확률이 필요하므로 총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의 확률값만 필요한 이진 분류와는 다릅니다. 이처럼 출력 노드의 수를 늘려서 각 노드가 각 동물을 담당하게 하면 되는데, 출력의 의미는 로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정답 y는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각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이진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모델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원핫 인코딩은 확률 분포인데, 확률 분포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를 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함수는 입력 벡터에 대해 각 클래스의 확률을 산출하여
모델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덮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출력값을 양수로 변환하고 이 값들을 총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소프트맥스는 각 클래스의 상대적인 확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정규화 방식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대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출력값을 정규화하는 방식인데 음수값이 있을 경우에는 확률 해석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출력을 양수로 변환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li 값이 음수일 경우 확률 값도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하지만 이 방식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L1이 -2, L2가 1, L3가 3이면 확률이 음수가 되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값의 차이를 강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2의 li 제곱을 사용해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반면 단순한 정규화 방식은 값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예측 결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음수값 문제를 해결한 절대값 정규화 방식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절대값 정규화 방식 역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 크기 왜곡 문제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원래 입력값의 차이를 유지하지만 절대값을 사용하면 양수와 음수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L1이 -10, L2가 2, L3가 3이라면 소프트맥스는 2의 -10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계산되어 극단적인 차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을 사용하면 L1이 10, L2가 2, L3가 3이 되어 원래 크기 관계가 왜곡됩니다. 즉 원래는 L1이 매우 작은 값이므로 확률이 거의 0이어야 하는데 절대값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바뀌어 잘못된 확률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미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입니다. 소프트맥스는 미분이 가능하고 매끄럽게 변화하지만 절대값 함수 li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최적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렇기에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 정규화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와 다중 레이블 분류는 각각의 예측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 소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이미지에는 정확히 하나의 클래스만 있어야 하므로 확률 합이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확률의 합이 1인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의 확률을 계산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반면 다중 레이블 분류는 여러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가 고양이와 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 두 클래스를 모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중 레이블 분류에서는 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클래스에 대해 독립적인 확률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각 클래스의 독립적인 확률을 계산하고 BC 손실 함수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소프트맥스 회기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이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받아 각 클래스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각 클래스의 확률을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MLE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레이블의 분포가 멀티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입니다. 멀티누이 디스트리뷰션은 주어진 K개의 가능한 범주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이산 확률 분포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회귀 모델은 여러 데이터 샘플을 학습하면서 멀티누이 분포를 확장한 멀티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MLE를 적용하면 모델은 멀티노미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며 최적의 확률 분포를 찾도록 조정됩니다. 소프트맥스 회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에서는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 관계를 보면 항상 엔트로피보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크다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일수록 모델의 예측 확률 분포가 실제 레이블 분포와 가까워집니다.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면 정답 클래스 J에 대해서만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됩니다. 즉, 정답 클래스에서는 1이고 나머지 클래스에서는 0이므로 정답이 아닌 클래스들은 손실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 로그 QJ는 항상 0 이하이므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값은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즉, 모델이 정답 클래스의 확률을 높일수록 손실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셜 어프로익시메이션 시어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편 근사 정리는 신경망의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하나의 인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이 충분히 많은 뉴런을 포함할 경우 어떤 연속 함수라도 임의의 작은 오차 내에서 근사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즉, 은닉층이 단 하나만 있어도 비선형 활성 함수를 사용하면 원하는 연속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근사란 우리가 목표하는 함수 fx를 어떤 다른 함수 f-x로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곡선을 단순한 직선 여러 개로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듯이 신경망도 여러 뉴런을 이용해 복잡한 함수의 형태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며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여러 개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조합하면 계단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단 함수는 작은 구간마다 일정한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함수 fx는 연속 함수이므로 계단 함수를 점점 촘촘하게 만들면 결국 원하는 함수 모양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즉, 뉴런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신경망이 원하는 함수 fx를 아주 정밀하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통해 은닉층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많은 뉴런을 사용하면 임의의 연속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층 신경망인 DNN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은닉층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복잡한 함수를 근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뉴런 개수가 많아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커지고 연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실무에서는 학습 속도 및 일반화 성능을 위해 DNN을 사용합니다. DNN은 강력한 성능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은 오차를 역전파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역전파는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거꾸로 기울기를 전달하는데, 만약 곱해지는 값들이 아주 작다면 결국 초기층에서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특히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를 사용할 때 심각해집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마가 0.5일 때 최대값 4분의 1을 가지는데, 앞서 역전파에서는 기울기가 여러 층을 거치며 계속 곱해진다고 했었습니다. 즉, n개의 층이 있을 때 가장 큰 경우에도 각 층에서 곱해지는 값은 최대 4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층만 거쳐도 기울기는 0.00098로 급격히 작아집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가중치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깊은 신경망에서는 기울기가 소실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라디언트가 소멸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는 앞단에 이상한 웨이트가 쌓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리를 할 때 재료 손질에서부터 망쳐놓으면 플레이팅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듯이 앞에서 입력 데이터를 망쳐놓으면 뒤에서 손 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신경망 학습에 있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렐루는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접근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입력이 0 이하일 경우 0을 출력하고 0보다 클 경우에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구조 덕분에 렐루는 양수 입력에 대해 기울기가 항상 1로 유지되어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이 음수일 경우 기울기가 0이 되므로 해당 뉴런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다잉 렐루 문제라고 합니다. 특정 뉴런이 0을 계속 출력하게 되면 학습 과정에서 비활성화되므로 모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키 렐루와 파라메트릭 렐루와 같은 변형이 제안되었습니다. 리키 렐루는 음수 입력에 대해 작은 기울기를 부여하여 뉴런이 죽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알파 값이 고정되어 있어 데이터에 따라 최적의 값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렐루는 이러한 기울기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데이터에 따라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유연한 학습이 가능해지며 성능 향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CNN, RNN 등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만으로 신경망을 구성하면 안 될까요? 답은 노입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신경망의 핵심 목표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성화 함수가 선형적이라면 신경망의 깊이가 증가해도 결국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수렴하게 되어 신경망의 깊이를 늘리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활성화 함수가 반드시 비선형이어야 신경망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non-linearity를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배치 정교화입니다. 배치 정교화는 신경망의 학습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입력을 정교화하는 기법입니다. 배치 정교화는 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나 convolution 레이어 다음에 적용되며 리니어 액티베이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앞서 1번 해결 방안으로 렐루를 사용했으므로 여기서도 활성화 함수가 렐루일 때를 기준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노드에 대한 입력값이 전부 양수로 들어간다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non-linearity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모든 입력이 음수일 경우는 미분값이 0이 되어 출력이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on-linearity도 살릴 수 없으며 해당 뉴런은 학습되지 않아 고정된 뉴런이 되어버리는 데드 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수와 음수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면 일부 입력은 양수이므로 뉴런이 살아있고 나머지 입력은 음수라 뉴런이 0을 출력할 것입니다. 즉, 일부 배치에서는 뉴런이 활성화되고 일부 배치에서는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뉴런이 균형적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0, 분산 1이 되도록 재배치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활성 함수를 렐루가 아닌 시그모이드로 사용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시그모이드의 경우 리니얼리티가 생기는 파란색 부분과 non-linearity가 생기는 빨간색 부분이 번갈아 가며 있습니다. 이 때문에 BN 적용 후 시그모이드를 거치면 출력값이 다시 0과 1 사이로 변환되는데 여전히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BN을 사용해도 시그모이드의 비선형 특성 때문에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드에 대해 non-linearity를 얼마나 살리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얼마나 해결할지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닝 시에는 미니 배치마다 현재 배치의 평균과 분사를 사용하여 정교화합니다.
그러나 배치마다 통계값이 다르므로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 분포를 추정합니다. 한편 테스트 시에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 때와 달라지는데요. 테스트할 때는 훈련 동안 저장된 이동 평균과 분산을 사용하여 정교화합니다. 즉, 새로운 배치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통계를 사용하여 입력을 정교화하는 것이 BN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BN에서는 적절한 배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배치마다 평균과 분산이 크게 변동해 BN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중 계산되는 이동 평균이 노이즈가 많아 추론 시 올바른 정교화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데이터의 미세한 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GPU 메모리 부족으로 학습 속도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2에서 256 사이의 배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해결 방안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샘플의 특성 단위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크기에 따라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샘플의 특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다양한 배치 크기에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N은 훈련과 테스트 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LN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이미지 데이터에는 BN을, RNN, 트랜스포머와 같은 자연어 처리에는 LN을 사용합니다.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지형은 가중치와 손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차원적인 함수 공간입니다. 이를 3D 지형처럼 시각화하면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습 과정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 지형을 따라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렐로와 비엔을 통해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해결했는데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딥러닝 모델이 깊어질수록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점점 복잡해지고 꼬불꼬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레스넷의 스킵 커넥션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킵 커넥션은 신경망의 특정 층에서 이전 층의 출력을 직접 연결하여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로스 서페이스를 평탄하게 만들어 최적화가 쉬워지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스넷과 같은 구조는 이러한 스킵 커넥션을 활용하여 깊은 신경망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할 마지막 주제인 오버피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버피팅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적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델이 너무 복잡하여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지나치게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특정 데이터에 맞춰 학습되는 경우나 일반화가 부족하여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훈련 데이터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버피팅 현상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모델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복잡한 모델을 줄여서 불필요한 패턴 학습을 방지하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뉴런과 레이어가 있으면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적응할 수 있으므로 일부 뉴런을 랜덤하게 비활성화하여 특정 패턴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드랍아웃과 학습 후 중요도가 낮은 좌중치를 제거하여 모델을 경량화하는 프루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1 정교화와 L2 정교화 같은 기법을 통해 모델의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가중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단순한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L1 레귤라이제이션은 일부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 모델을 더욱 단순하게 하며 L2 레귤라이제이션은 가중치를 작게 만들어 모델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정규화 기법들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적을 때에도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한정적일 경우 이미지에 다양한 변형을 주어 인공적으로 데이터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다양한 변형을 통해 늘리는 기법입니다. 고양이 사진을 90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고양이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여러 변형을 적용하면 새로운 데이터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변형은 모델이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색상 및 스타일 변형을 통해 밝기 조정, 대비 조정, 색상 변환 등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추가 기법을 통해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나 블러 처리를 함으로써 모델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강 기법들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합한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